자, 반나절 회계기초 이번에는 그 부채로 넘어가 볼 거예요. 부채는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자가 투자한 금액이다라고 했었죠. 회계에서는 이 부채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냐? 자, 일단 재무상태표 이렇게 보고 이제 부채인데 부채는 채권자가 투자한 금액이다라고 했고 일정한 만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내가 갚아야 되는 기한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때까지 이 부채를 보유하면서 채무자인 내가 이제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내가 그 기간 동안에 이자를 지급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자를 지급하는 부채를 우리는 이자부 부채라고 하고요. 이자부 부채. 그리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부채에 대해서 운전자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운전자본에서 이제 부채 쪽 사이드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부채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부채를 이렇게 이자부 부채와 운전자본으로 나누어서 보는 건 회계 얘기는 아니고요. 좀 더 엄밀히 얘기하면 재무관리라고 하는 이론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그래서 부채라고 하는 건 진짜로 내가 채무자로서 채권자로부터 돈을 조달하면 그거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자 상당의 뭔가 대가를 지급해야만 하니 그걸 이자부 부채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부채는 여기에 해당을 하죠. 내가 갚아야 될 의무가 있고 돈을 빌렸고 나중에 만기 때 원금을 갚고 이자를 그 기간 동안에 지급해야 되는 게 이제 부채의 기본적인 개념이고, 그걸 이자부 부채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이런 이자부 부채 외에도 다양한 부채들이 생겨납니다. 근데 그게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이자부 부채랑 약간 좀 생기는 원인부터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재무관리에서는 구분을 해서 비교를 하는 거죠. 사실 좀 그 회계에서는요, 이 부채를 어떤 시각으로 보냐라고 하면 일단 그 표면적으로 재무상태표에 부채를 기록하는 그 방식은 그 만기가 언제 돌아오냐에 따라서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부채를 유동부채, 그리고 1년 이후에 만기가 돌아오는 부채를 비유동부채라고 하거든요. 비유동 부채죠. 이게 이제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재무회계의 입장인 거죠. 회계에서는 이 만기에 따라서 언제 만기가 돌아오냐에 따라서 유동과 비유동을 나누는데 이것보다는 좀 더 보편적으로 이용이 되는 방식이 이자부 부채와 운전자본이에요. 얘는 재무상태표를 만들 때 필요한 거라기보다는 실제로 이제 회사의 재무제표 분석할 때 이렇게 부채를 나누어서 보는 경향이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부 부채와 운전자본 나눈다라고 하고, 이 운전자본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배우셨을 수도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얘도 얘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그 넓은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자본이 제가 이제 부채를 설명하면서 처음 말씀드리긴 하지만 운전자본이 뭐냐라고 하면 얘는 회사가 사업을 하다 보면요, 계속적으로 증감이 반복되는 자산 부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자산에서 여러분들 매출채권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매출채권이 뭐였죠? 이제 여신 거래를 할 때 물건을 팔고 돈을 나중에 그 회수한다면 그 기간 동안에 나는 채권자로서 그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를 보유한 사람이 되죠. 그게 이제 매출채권이었고, 재고자산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사업을 하면서 빈번하게 생겼다 사라지는 모든 자산 부채가 다 운전자본에 속해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요 자산 사이드에 있는 매출채권 재고자산 외에 지금 배울 매입 채무라고 하는 부채, 그리고 네, 이거 좀 잘렸죠? 매입 채무, 그리고 그 외에 이 직후에 배울 선수금이나 아니면 충당 부채, 이런 것들도 운전자본에 속합니다. 이것들이 다 모여서 운전자본이라는 범위 안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운전자본이니까 자산에 해당하는 애들의 합계에서 부채에 해당하는 애들의 합계를 빼서 남은 잔액을 운전자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어쨌든 부채는 크게 이 둘로 나눌 수도 있고, 만기에 따라서는 이렇게 나눌 수도 있다라는 거 그냥 상식의 차원에서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회계의 입장으로 좀 이제 들어가자면 부채는 채권자가 투자한 금액이다 라고 할 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이자부 부채에는요,
이자와 부채는 이자를 지급하는 부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자와 부채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돈을 빌리려면 보통 어디 가요?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 가서 돈을 빌리죠. 이렇게 하나의 그 채권자로부터 금전대차 계약에 따라서 돈을 빌려오면 이거 우리는 차입금이라고 부릅니다. 차입금. 차입금. 내가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부채 만약에 은행으로부터 10억을 차입했다라고 하면 빌렸다라고 하면 여기에 차입금 10억 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회사의 규모가 커지고 투입해야 되는 자본의 규모가 점차 커지다 보면요, 단일 금융기관으로부터 이렇게 차입을 하면서 차입을 통해서 돈을 조달하는 게 좀 버거워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우리가 만약에 개인으로서 가장 큰 이제 자산을 구매한다라고 하면 보통 부동산을 떠올리잖아요. 개인이 예를 들면 10억 원 정도 하는 아파트를 구매한다라고 하면 이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야겠다라는 생각을 1차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때 내가 A라는 은행, B라는 은행, C라는 은행 모두 다 가서 돈을 빌릴 수 있다면 제일 좋겠죠. 각각이 나의 그냥 신용에 따라서 돈을 서로 이제 배타적으로 돈을 빌려준다면 너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10억 원을 3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한 3억, 4억, 4억으로 빌릴 수 있다면 제일 좋겠죠. 근데 아시겠지만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저의 신용은 한도가 있어서 제가 A라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면 그 다음에 B라는 금융기관에 가서는 나의 한도가 줄고 이자율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B라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까지는 있어도 C까지 가서는 돈을 못 빌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마찬가지로 회사도 하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하기에 그 금융기관이 예를 들면 내부 정책적으로 하나의 법인에게 빌려줄 수 있는 그 여신의 한도가 있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대규모 자본을 조달하려고 할 때 하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해결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여러 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을 하자니 점차 내가 부채가 높아지니까 나의 한도도 줄고 이자율도 높아지고 궁극적으로는 빌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대규모 자본을 조달하고 싶을 때, 차입으로서 조달하고 싶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게 바로 사채예요. 사채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회사채의 준말이거든요. 회사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러시안 캐시 이런 사채가 아니에요. 회사채는 뭐냐면 이제 그렇게 돈을 대규모로 조달하려고 하는 회사가 은행이 아니라 증권사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이름으로 나라는 건 이제 회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의 이름으로 대규모 자본을 조달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내가 1000억을 조달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신용평가를 통해서 지금 신용 점수를 매기고 그에 따른 이자율을 한번 상정해 주세요. 그래서 1000억 원 빌린다면 한 5%까지 가능할 것 같네요. 그래요? 5%. 그리고 만기는 3년. 그리고 우리 회사 XX 주식회사 라고 적고 회사채 한 권면당, 이거 이제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의 증권에 1억 원이라고 원금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000억을 조달하려면 요거 몇 장 발행해야 되겠어요? 1000장 발행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 회사의 이름으로 돈을 빌린다는 걸 약정하는 회사채를 발행해서 이걸 팔아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외부로부터 차입하는 방식을 회사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무를 증권사에서 대행을 하고요. 증권사에서 이제 이 1000장의 유가증권 회사채를 발행한 다음에 이걸 모든 그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올려서 그 투자를 받아서 이제 판매하는 방식을 공모 방식이라고 하고, 이거를 이제 좀 더 수수료를 받고,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이거를 연기금이나 이런 그 기금 등 혹은 다른 펀드 같은 데에 개별적으로 영업을 해서 판매해서 하는 방식, 발행하는 방식을 이제 사모 방식의 회사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하나 회사의 이름으로 유가증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려오는 방식의 차입을 이제 회사채라고 해요. 사채라고 이제 기록을 하는데, 결국 이자부 부채는 크게 보면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차입금과 사채.
하나의 개별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건 차입금, 불특정 다수로부터 증권을 발행해서 조달하는 방식을 사채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이제 예를 들면 차입금, 자 회사채, 사채는 뭐 1,000억 원 이렇게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이자부 부채에 해당합니다. 이자부 부채. 그래서 이 둘은 사실 거의 회계 처리상 차이가 크지 않아요. 차이가 크지 않아요. 이제 이자 뭐죠? 차입을 하는 그 기간이 좀 길어지면 현재가치 평가라는 걸 통해서 할인 발행 차금이나 이런 특별한 회계 처리하는 개정 과목들이 나오게 되는데 얘는 나중에 한번 이 사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한번 그 강의를 만들까 해요. 이게 현재가치의 개념이 같이 들어오는 거기도 하고 해서 얘기 좀 길어지니까 이 둘이 이제 이자부 부채의 가장 대표적인 항목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넘어가서 이제는 운전자본에 해당하는 부채를 좀 더 자세하게 보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 본 게 이자부 부채의 가장 전형적인 그 부채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 운전자본에 해당하는 부채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제일 먼저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건 매입채무예요. 매입채무. 여러분들 우리 매출채권 배울 때 제가 예시로 들었던 거 기억나세요?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이제 무슨 과자 만드는 회사가 이제 물건을 판매하죠. 예를 들면 무슨 마트 업을 영위하는 기업에게 과자를 판매합니다. 과자를 판매하고 1억 원어치의 마가렛을 판매하는데 그 대금을 6개월 있다가 받기로 했어요. 6개월 있다 회수. 그래서 지금 물건을 발송했죠. 인도했어요. 인도. 그럼 이때 이 물건을 판매하는 과자 만드는 회사에서는 질문 1억 원어치의 물건을 팔았으니까 매출을 기록하잖아요. 그죠? 이때 매출은 우리 여러분들 지난번에 했던 질문 똑같이 드리는 거예요. 물건을 인도할 때 매출 인식해요? 대금을 회수할 때 인식해요? 물건을 인도할 때였죠? 이거 왠지는 제가 나중에 한번 이론적으로 설명을 쭉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때 그로 인해서 과자 만드는 회사는 재무상태표에 어떤 기록을 하게 되냐면 이거 이제 다른 색깔 해볼까요? 어떤 기록을 하게 되냐면 과자 만드는 회사는 물건을 판매는 했지만 돈은 안 들어왔어요. 근데 물건을 보낼 때 이미 매출 기록은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매출액이 1억 원 기록되면서 수익 1억 기록되면서 이익이 얼마? 이익이 1억 기록되겠죠. 얘가 자본 가서 1억 쌓이는데 1억 쌓이는데 그래서 자산합계는 부채자본의 합계와 같으니 부채는 변화가 없고 자본은 1억 늘어서 자산도 1억 원 늘어야 되는데 현금이 증가됐다? 현금 아직 안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증가되는 게 바로 매출채권이었죠. 매출채권. 회사는 그때부터 그 과자를 사간 그 마트업을 영위하는 회사에게 채권자로서 돈 내놔, 돈 갚아 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라고 했죠. 그래서 채권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마트업을 하는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살펴봅시다. 주문을 한 이후에 지금 과자가 입고가 됐어요. 이 과자가 입고가 된 거 마트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어떤 종류의 자산일까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자산 항목 중에 있어요. 뭘까요? 뭘 배웠냐? 현금 및 현금상산을 배웠고 매출채권, 재고자산, 유형자산 배웠었죠. 뭘까요? 그래서 재고자산이에요. 팔아서 돈 벌기 위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재고가 1억 원어치 이렇게 기록이 되겠죠. 맞나요? 자산의 재고가 1억 원 기록되는데 이때 회사는 현금을 원래는 바로 1억을 지급하면서 1억이 감소돼서 재고라는 자산 1억 증가하고 현금이라는 자산 1억 감소해서 이렇게 자산이 똔똔이 돼야 된다. 변동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현금 안 줬죠. 쟤네가 6개월 있다가 갚으라고 했잖아요. 나는 재고만 받았고 돈을 안 줬어요. 그러면 자산만 증가했는데 내가 뭐 물건 판 거라니까 자본엔 변동이 없잖아. 그럼 뭐가 늘어야 된다? 그렇죠. 부채가 늘어야죠. 이때 늘어나는 부채가 바로 매입채무예요.
매입 채무 1억 원. 그래서 재고와 같은 이런 자산을, 재고 자산과 같은 자산을 매입하면서 발생하는 채무다라고 해서 매입 채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재밌는 점은 물건을 판매한 애는 매출 채권자죠. 채권자이기 때문에 채권이 생기고요. 나는 이제 1억 원만큼 돈을 갚아야 되는 채무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 채무가 잡혀요. 그래서 채권과 채무가 동시에 생기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이 매입 채무는 이렇게 재고를 매입하면 생기는데요. 제가 앞에서 매출채권 설명드릴 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의 B2B 거래는요, 그 기업들 간의 거래는 이렇게 거래하는 실적이 쌓이고 기간이 이제 늘어나면 이렇게 관행적으로 여신 거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여신 거래. 그렇기 때문에 이 여신 거래로 인해서 물건을 팔지만 돈을 바로 안 받아서 매출 채권이 생기고, 마찬가지로 물건을 받아오지만 돈을 바로 지급하지 않아서 매입 채무가 생겨요. 그래서 이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는 이 여신 거래로 인해서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 과자 만드는 회사는 물건을 팔지만 돈을 나중에 받죠. 그러면 돈을 바로 받아오는 것보다 나중에 받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니에요. 이 채권이 발생한다는 건 물건을 판매하는 회사 입장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거래요. 이로 인해서 나에게서 과자를 사가는 애들이 더 늘어난다면 영업적인 측면에선 좋을 수는 있겠으나, 채권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못 받을 가능성이 항상 생기잖아요. 부실화되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신 기간, 내가 돈을 받기로 한 기간, 여기서는 6개월이죠.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과자를 만드는 회사한테는 안 좋아요. 매출채권을 생기는 물건을 판매하는 회사한테는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 물건을 사온 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이 빚을 갚아야 될 기한이 늘어나네요. 만기가 늘어난다고요. 그러니까 마트 입장에서는 좋죠. 여신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래서 이렇게 줄다리기를 밀고 당기고 하다가 이 업계에서 보통 관행적으로 굳어진 여신 기간이라는 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 여신 거래라고 하는 건 관행에 따라서 움직이는 가장 대표적인 거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제가 과자 만드는 업에 대해서 이제 예시를 들었잖아요. 이렇게 과자 만드는 업종, 예를 들면 옷을 만드는 업종, 자동차를 만드는 업종, 이런 각각의 업종마다 그 업종 내에서 공급자, 수요자가 거래하는 그 거래의 기간이 오랫동안 계속되다 보면 업계에서는 관행적으로 그 여신 거래의 기간 이런 것들 조건이 정해지게 돼요. 요것의 재미있는 점은 이 관행이 과거까지 유지되던 이런 관행이 앞으로도 유지될 거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우리 분석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서 한 번에 정리를 할 건데, 회전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전율. 그래서 이거는 뒤에서 한번 정리할 테지만, 결과적으로 매입 채무라는 것은 매입 채무랑 같이 생긴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매입 채무와 매출 채권은 모두 여신 거래에 의해서 생기는데, 이 여신거래라는 것은 그 지역 내에서, 그 업종에서 관행처럼 굳어져서 생겨나는 것들이고, 그러한 성질에 따라서 우리는 회전율이라는 분석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거는 예시로 들면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교재에 그런 내용들을 담기도 했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그 예시를 제가 한 번에 정리를 해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이 매입 채무라고 하는 건 몇 페이지에 나오냐면요, 78페이지에 나와요. 78페이지에 매입 채무가 나오고, 이 매입 채무의 또 다른 특징, 그리고 예시 같은 것들이 책에 나오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자부 부채에 해당하는 차입금과 사채에 대해서 잠깐 훑어봤고요. 그리고 운전자본에 해당하는 부채로서 매입 채무를 좀 자세하게 봤어요. 이 다음 시간에는 그 외에 운전자본을 좀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